그거 아십니까? 필리핀이 최근 한국에 와서 미친 듯이 무기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에 밀려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작년 12월 현대중공업이 필리핀과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부터 호위함 건조에 들어가고 2029년에 필리핀 해군에게 전달하는 계약이죠. 수출 금액을 따져보면 무려 5억 7,800만 달러, 한화로 8,5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른 무기도 쇼핑 리스트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중국마저도 질투하게 만든 한국의 자랑스러운 KF-21도 필리핀이 구매를 위해 오픈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왜 필리핀이 한국 무기라면 정신을 놓고 구매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남아에서 나름 힘 좀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바로 필리핀인데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제조 분야 성장으로 인해 윤택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필리핀이 한국에 7,500명의 군인을 파병해 우리를 도와줬던 시기도 있을 만큼 잘 나갔던 시절에 는 목에 깁스를 하고 다녔죠. 하지만 1960년대가 지나면서 필리핀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부패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헤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소수의 권력자들이 필리핀의 이권을 틀어잡아서 성장이 멈춘 거죠. 1950년대만 하더라도 군사력도 나름 있었던 국가지만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기 이권만 챙기는 바람에 신식 무기를 구입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과거의 무기만 계속 고쳐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틈을 노리고 필리핀에서는 무장 세력들이 창궐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정부의 힘이 닿지 않던 필리핀 남부 섬들을 중심으로 이들 반란 세력이 반기를 들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필리핀 소수민족 집단 모로족입니다. 이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1972년 모로민족 해방전선 MNLF를 결성했는데요. 필리핀은 대다수가 가톨릭을 믿는 반면 이들 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었기에 정부에 친화적이지 않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이 모로족에 퍼지면서 이들 모로족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필리핀과 독자적인 길을 걷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죠. 정부는 이들 소수민족을 동화하기 위해 유화책을 쓰는 반면 이들을 강경 제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르고 달래는 방식으로 모로족이 엇나가지 않게 신경을 썼죠. 하지만 이들 모로족보다 더 극단적인 세력들이 필리핀 정부를 외부에서 흔들었습니다. 모로족에서 독자적으로 분리한 아부 샤아프 집단 ASG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필리핀 정부를 믿지 않고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외부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무력투쟁을 대비한 행동이었죠. 이 외에도 마우테, NPA, 공산 반군 등 다양한 조직들이 필리핀에 숨어들어 정부를 위협하는 무장 세력을 성장했습니다.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제까지 부정부패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소홀했던 정부군이 이들을 제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다가 2017년 이슬람 무장 세력인 마우테가 필리핀 마라위에서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군을 상대로 무력 행사에 나선 것이죠. 처음에는 필리핀 정부가 3,000명을 파병해 이들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00명으로도 이들은 제압하지 못하자 3배에 달하는 9,500명이 추가로 파견을 갔는데요. 마우테 반군의 10배에 달하는 병력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것입니다. 5달 가까이 전투가 일어났고 다수의 차량 과 장갑차가 파괴되는 등 정부군은 반군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죠.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당시 필리핀 통치자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공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투입한 공군 병력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투기 FA-50입니다. 이 전투가 FA-50에게 있어서 첫 실전 경험이자 한국 전투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죠. 급하게 마라위 전투에 투입된 우리 FA-50은 타깃만 쏙쏙 골라 때려잡는 무서운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카탈로그 스펙이라며 은근히 FA-50을 낮잡던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FA-50의 성능에 깜짝 놀랐죠. 그동안 재래식 전투기를 운용하고 낡은 미사일로
미사일로 적진을 타격했던 필리핀 정부군 입장에서 FA-50의 첨단 공격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교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작전에 투입해 정확한 타격으로 반군을 제압하자 FA-50을 불신했던 두테르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걸 넘어 한국을 혈맹이라고 치켜 쓰는 등 엄청난 능력의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죠. 사실 두테르테가 FA-50을 불신했던 건 전 정부에서 도입한 전투기였기 때문입니다. 두테르테 집권 전 필리핀을 통치하던 아키노 행정부는 KAI와 협력해 경공격기 12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두테르테는 반대하며 FA-50이 대반군 작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하며 의전용 비행을 위한 장난감이라는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몸을 숨기기 좋은 정글이 풍부해 게릴라전을 치르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죠.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헬기나 소형 고속정을 도입해 작전에 사용하는 게 성과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의 전투기도 아니고 실전 경험이 없는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못 믿어왔던 건데요. 이런 불만을 FA-50은 자신의 퍼포먼스로 싹 눌러버린 겁니다. 고집 세고 불만이 많기로 유명했던 두테르테도 FA-50의 막강한 화력과 섬세한 타격 능력에 감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FA-50의 투입 이후 지지부진했던 마라위 전투는 필리핀군의 승리로 끝났고 사실상 이번 전투의 1등 공신은 FA-50이었습니다. 만약 FA-50이 제때 투입되지 않았으면 마라위 전투는 오히려 정부군의 패배로 이어졌을 수 있죠. 두테르테는 FA-50의 활약상에 반해 추가 구입을 논의하며 2018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방산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부터 한국산 무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안 필리핀은 한국 무기 쇼핑에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K방산의 위대함이 널리 알려져 폴란드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스웨덴, 심지어 중동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에 환장하는데요. 필리핀은 이들 국가들보다 가장 먼저 명품인 한국산이 가치를 알아보고 재빠르게 무기 쇼핑에 나선 것이죠. 어찌 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필리핀은 전투기 말고 해군 무기를 구입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현대중공업에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주문합니다. 고객님의 만족도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조금만 잘 대해주면 평생 고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국 정부는 매우 쿨한 결정을 내립니다. 퇴역 예정이었던 충주함 PCC-762을 $100라는 가격을 받고 필리핀에 넘긴 것인데요.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초계함을 넘긴 겁니다. 1987년 취역한 이 함정은 76mm 함포 2문, 40mm 기관포 2/2문, 324mm 어뢰 무장 운영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당시 한국은 조선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새로운 함정들을 찍어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어차피 퇴역할 함정이고 필리핀은 함정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니 선물로 필리핀에 이를 넘긴 것이죠. 필리핀은 한국의 통 큰 결정에 깜짝 놀랍니다. 충주함만한 함정조차 없어서 매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함정에 밀리기 일쑤였던 필리핀은 단숨에 해군 전력이 급상승했습니다. 은퇴 예정이었던 충주함은 필리핀에서 콜라도 야팜비 RP 콜라도 야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맹활약하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충주함에 싱글벙글했던 필리핀은 한국에게 의뢰한 2600톤급 호위함을 수령하며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안토니오 루나함과 호세 리잘함으로 이름 붙여진 이 호위함들은 필리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만듦새를 자랑했는데요. 실제 이를 운영해본 필리핀 해군들은 정교한 조작이 가능한 건 물론이고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수 있는 호위함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76mm 함포, 함대공 미사일, 어로해, 그리고 한국산 해성 대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어서 중국 해군과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한 물건이었죠. 이런 걸 우리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필리핀 해군은 정말 돈을 잘 썼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빠른 납기와 고성능의 호위함은 한국 제품에 불만이었던 군 장성들조차 평가를 수정할 정도로 대단했죠. 필리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3100톤급 최신형 초계함 2척을 추가 구매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를 맡은 이 초계함은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를 장착한 물건인데요. 길이 116m, 폭 14.6m에 달하는 스펙이며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 VLS가 달려있어서 정밀 타격과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함정이라 볼 수 있죠. 한국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2600톤 호위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나지 않아 또 3,100톤 초기함을 구매했기에 필리핀 언론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같은 결정은 절대 일시적인 변덕으로 이뤄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치밀한 계산과 응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는데요. 호위함을 필리핀에 전달할 때 한국 정부는 칼같이 납기일을 준수하는 것도 모자라 필리핀을 감동하게 하는 물건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손소독제와 마스크인데요. 당시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 외부 활동 자체가 어려워서 호위함 납기일이 미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보다 납기일에 목숨을 거는 한국 조선업답게 인력을 늘려 어떻게든 납기일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2년에서 3년 뒤에나 도착할 수 있었던 호위함이 원래 약속 시간보다 4개월이나 더 빠르게 배달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코로나 예방 물품까지 같이 보내주니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한국이 보인 눈부신 방역 시스템과 품질 좋은 물건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만큼 한국 제품은 모든 국가가 탐내는 물건이었는데요. 이를 한국 정부가 돈을 받지 않고 같이 보내준 것에 필리핀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이 있었기에 필리핀 정부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3,100톤급 초기함을 추가로 구매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코로나 예방 물품은커녕 기존 납기일도 미루면서 필리핀 정부를 애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잊지 않고 감동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질렀어도 충분했지만 필리핀은 한국 무기 구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 무기 구매 안 하면 죽는 것처럼 2022년에는 원해경비함 OPV 6척을 구매하기에 이릅니다. 7,449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필리핀 해군 전력의 8할 이상이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5년 12월 필리핀 국방부는 8,500억 규모의 호위함 2차 사업 계약을 추진했는데요. 역시나 전통의 현대중공업이 이 수주를 맡아서 호위함 제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인데요. 너무 많이 구매한 거 아니냐? 한국에게 돈 받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만 필리핀 내부에서는 오히려 한국 무기를 더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국 무기가 검증된 것도 있고 성능이 우수한 이유도 있지만 필리핀에서 한국 무기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영토 욕심은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죠.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전역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오래된 주장인데요. 문제는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력만을 믿고 주변국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모두를 건드리는 영역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신의 섬이 있다는 주장으로 영해 주장을 합법화하고 있는데요. 섬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시멘트로 섬 주변을 메워 억지로 섬 크기를 늘렸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중국해 영역을 자신의 지배해 두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한국 뉴스에 자주 보도되지 않지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중국이 끊임없이 주변국을 견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26년 1월에는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 항공기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정우 대변인은 필리핀 공무기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스카버러 암초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에 그 어떤 국가의 항공기, 전투함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국과 상대하는 이들 국가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맞상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중국 함선이나 전투기가 무력 시위를 해도 이를 상대할 수단이 남중국해 국가들에게 없다는 거죠. 필리핀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 무기를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구입하는 겁니다. 한국 함선과 전투기로 무장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압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필리핀은 더 나아가 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중국과 남중국해 대결에서 우위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마닐라 타임스는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필리핀의 방위 산업에 한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레나토 데 카스트로 데라살데 교수는 안보 포럼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확
확고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수빅만을 거론하면서 이곳의 현대중공업이 조선 생산을 가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곳 수빅만은 한때 미군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남중국해 중요 거점 중 하나인데요.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함정을 수리 및 건조하는 기지로 수빅만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역시 이 기지 부지를 제공하면서 삼국 동맹의 중요 축이라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수빅만인데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무기 창고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무기의 수요가 높은 가운데 수빅만에서 건조된 함정을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가 인계받으면 아주 빠르게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죠. 필리핀은 당장 중국과의 대결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유도 무기 체계 수입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작년 6월 LIG 넥스원은 필리핀의 유도 무기 추가 수출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필리핀 육군과 해군을 대상으로 형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군에게는 신궁과 청웅2 한국형지피 S유도폭탄인 KGGB 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건데요. 작년 메덱스 기간에 LIG 넥스원 관계자들이 필리핀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와 긴밀하게 회동을 가진 이후 나온 발언이죠. 이미 LIG 넥스원은 2016년 대잠용 경어뢰인 청상어를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수출한 바 있고 2021년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을 공급한 전적이 있습니다. 2024년 해성 실사격 훈련 당시 많은 필리핀 장성들이 해성의 파괴력에 감탄한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확실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필리핀 군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확실한 실적과 퍼포먼스를 보여줬기에 이번 LIG 넥스원의 무기 수출은 별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또한 눈여겨볼 지점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 무기 구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말레이시아는 FA50 도입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KF21 참여까지도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투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눈치 싸움을 주목하며 중국의 손실이 곧 한국의 이득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남중국해 긴장 속에서 한국 무기가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도 적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말한 정치적 장점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중국과의 일전을 준비 중인 남중국해 국가들이 중국에게서 무기를 구입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를 구입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이나 희토류를 건드리면서 다른 쪽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발을 걸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남중국해 국가를 압박할 명분이 없기에 이들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알아서 무기를 구입하러 오는 호재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절묘한 한국의 위치 선정, 고퀄리티의 무기들, 가성비라는 차원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스펙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면서 한국 국방은 끊이지 않는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한 KF-21 구입에 대해 필리핀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FA-50을 이미 2차례 구입한 우수한 고객이고 한국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 빠삭한 필리핀은 더 나아가 KF-21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 콘수엘로 카스티오 소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가 구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FA-50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와 호환되는 플랫폼을 가진 KF-21을 우선 순위로 놓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필리핀 국회에서 KF-21 20대를 구매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무기 구매 카드 한도를 늘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대수까지 논의된 걸로 봐선 올해 KF-21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되는 걸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A-50이 처음으로 필리핀에 판매된 것처럼 KF-21을 최초로 수입한 국가가 필리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 무기 수입을 통한 군 현대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호라이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 작업은 15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은 350억 달러로 필리핀 정부가 작정하고 투입한 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을 호라이즌 1이라 부르고 호라이즌 2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하면서 국가의 최소 방어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 안보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내실 다지기를 시행했죠. 쉽게 말해 내부에 낡아빠진 무기들을 싹 교체하고 싸울 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예산 집행과 무기 도입이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호라이즌 1의 경우 원래 계획한 53개 현대화 프로그램 중에서 68%만 달성을 했습니다. 1단계 사용하기로 한 예산은 17억 7천만 달러였지만 호라이즌 1이 끝나고 나서 사용한 금액을 되짚어 보니 18억 2천만 달러였죠. 예산이 초과된 것입니다. 이 단계는 더욱 처참했는데요. 본래 계획한 금액인 57억 달러보다 43% 상승한 78억 7천만 달러가 사용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쓰고도 당초 계획과 달리 전체 사업의 20%만 달성하고 끝났다는 점이죠. 상당수의 재원이 한국 무기 구입하는 데 들어갔고 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필리핀군 무기 교체 사업은 한국이 아니면 달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단계는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될 뻔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정권 교체 때문인데요. 현 정부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행정부가 2022년에 집권하면서 3단계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당초 예정된 3단계 계획은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2023년을 원년으로 2028년까지 3단계 계획을 수행하는 리 호라이즌 3이 집행되었죠.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육해공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며 제한된 자원 안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문제는 원래 계획은 다양한 무기들을 섞어서 필리핀만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였지만 예산이 변경되면서 필리핀은 다양한 무기 수입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필리핀은 기존에 수입한 한국 무기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게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죠. 미국과 유럽 무기를 구입하는 건 한국 무기에 비해 단가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무기와의 플랫폼 통합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필리핀은 완벽한 한국 시스템 이식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한국 무기 수입에 나선 겁니다. 한국 무기가 대단히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필리핀 정부가 이를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구입한 무기와의 통합 문제로 인해 계속 구입하는 것이죠. 유일한 동아줄인 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근 필리핀은 무기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한국에 손을 내밀며 투자 기회를 열고 있는데요. 필리핀 물류교통망의 핵심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의 개발을 책임지는 자리에 한국인 위용호 씨를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는 일이 최근 일어났는데요. 민다나오 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 자리에 한국인을 임명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이죠. 신항만 투자 사업에도 필리핀은 한국에 문호를 열었는데요. HJ중공업이 필리핀 세부에 건설 중인 세부 신항만 NC ICP 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세부항에서 10km 떨어진 콘솔라시온 지역에 새로운 항만을 짓는 대공사로 25제곱미터 규모 매립지에 2000TU 2급 선박 2대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일입니다.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 대공사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었던 건 한국 건설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향후 협력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전망이죠. 자원에 있어서도 필리핀은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각종 광물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 공급 체인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최근 한국 기업 제이스코 홀딩스는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과 니켈 개발 프로젝트 건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니켈 재련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로 필리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는 내용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니켈은 배터리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광물로 향후 사용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핵심 광물인데요. 이를 다른 국가가 아닌 한국 기업에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의 손을 잡은 건 절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일이죠.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향후 경제적 성장은 물론 군사적 이득을 보는데 좋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방산한국으로 거듭난 덕분에 경제적 이득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한국 무기로 무장한 필리핀이 한국을 대신해 중국의 코를 납작 눌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